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황미옥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10월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기분이 듭니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다니 참 감회가 좀 새로운 느낌도 드는데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예, 저희 어머니가 수시로 하시는 말씀 중에 참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나이가 드니까 그 점도 좀 같이 공감이 되는 걸로 보이고, 최근에 추석 시즌이 끝이 났는데 이제 다음은 연말 시즌이고 또 그러면 또 다시 새해 시즌이고 이렇게 돼서 시간이 쳇바퀴 돌듯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참 네. 시간이 빠릅니다. 네, 이 빠른 시간을 좀 소중하게 좀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금요일 한 주간 벌어진 사건, 사고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순하고 착해, 누구를 향한 발언일까요?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자신의 할머니가 선처를 호소하자 끝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먼저 해당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지난 8월 6일이었습니다. 오전 12시 30분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발생한 좀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금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20대 손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번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라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고요. 출동 즉시 범행 장소에서 20대 손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피의자 20대 청년은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했고 또 할머니까지 괴롭혔다라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평소 강한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경찰에 따르면 실제로 이 경찰에는 사망한 할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걸로 접수됐습니다. 즉 할아버지가 가정폭력의 가해자였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러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애초 그 언론에 따르면은 숨진 할아버지의 친아들인 것으로, 즉 그 피고인이 아들인 것으로 조사가 됐지만 실제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만 아들일 뿐 실제로는 손주였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숨진 할아버지는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를 당한 바가 있고 심지어 가족들과의 접근 금지 처분까지 내려진 적도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가정폭력이 좀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절절한 할머니의 증언에 황 씨가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참 어땠을지 안타깝습니다. 예,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이달 15일에 공판 절차가 열렸습니다. 형사합의 12부에서 열렸는데요.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응당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첫 공판 기일에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이 피고인의 할머니가 보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재판부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네. 할머니의 표현에 따르면 이 피고인인 손주가 아직 어리고 순하고 착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엄연히 유족인 할머니에게 피고인이 즉 손주가 형을 적게 받기를 바라느냐라고 현장에서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서 할머니는 당연히 처벌을 적게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심지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아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판정에서 피고인은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잠시 미소를 지었는데 그 피고인은 할머님의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발언을 듣고는 끝내 오열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가운데 황 씨가 국민참여재판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국민참여재판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원래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죠. 네. 하지만 미국식 재판을 좀 차용을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은 무작위로 선정된 20세 이상의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관한 판결 그리고 양형에 관한 판결을 내놓고 그 배심원단의 판결에 대해서 판사는 참작하여서 판결을 선고 내리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고유의 국민참여재판 제도인 거죠. 네. 그러면 어떨 때 이러한 상황을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는 건지를 생각해 본다면 죄 자체는 위중하지만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참작할 사정이 있을 때 그러한 점을 참작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다소 고려할 여지가 있을 때 피고인 측이 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알려졌고요. 실제 이 사건에서도 20대 손자 피고인은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좀 안타까움이 큰 만큼 배심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사망한 할아버지가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력도 있었고 실제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으로 가해를 끼친 사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피고인의 범행이야 위중한 점을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점이 어느 정도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한 손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할머니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만큼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보겠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나가서 생각도 못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테니스 라켓을 걸치고 운동복 차림을 한 여성이 국밥집에서 식사한 뒤 계산하지 않고 유유히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고요? 예,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네. 지난 10월 9일 서울 강동구의 한 국밥집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밥집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CCTV 영상을 보면 한쪽 팔에 라켓을 걸치고 그리고 테니스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로 국밥집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 앉아서 구석에는 라켓을 세워두고는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또 국밥이 나오자 셀프 반찬 코너로 가서 당연한 듯이 반찬까지 담아서 먹고 식사를 즐겼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쳤으면은 밥값을 결제해야 되는데 이 여성은 입을 닫고 일어나더니 곧장 카운터를 지나쳐서 나가버렸다라고 합니다. 가게를 빠져나가 버렸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가게 직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성이 담배를 피우거나 혹은 화장실로 가는 줄 알았다. 즉 설마 저 상황에서 먹튀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너무나 당당하게 맞습니다. 나간 거군요. 너무 당당해서 네.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장님 말씀으로는 가게를 문 연 지 3개월째인데 5번이나 먹튀의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제발 결제 좀 했으면 좋겠다. 먹튀 사건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먹튀입니다, 정말. 근데 이렇게 먹튀를 하다가 잡히게 되면 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예, 저도 가끔 생각을 너무 골똘히 하다 보면은 계산하면서 깜빡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만약에 이 여성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밥값을 낼 의사도 없이 식당으로 입장했었다고 하면 당연히 무전 취식 사안이 됩니다. 무전 취식은 사기죠. 네. 물론 한 끼 식사값이 그리 높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죄가 반복된다면 상습 사기로까지 의율되고 구속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해야 되고 다만 의도적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는 좀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구석에 가서 식사를 한 거 보면 좀 의도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좀 충분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런 점이 여러 가지 주관적 의도를 추단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죠. 네. 무엇보다도 무전 취식의 이력이 한두 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사온 빵을 먹은 손님에게 외부 음식 취식 불가라고 안내하자 이들이 테이블에 안주를 쏟아 엉망으로 만들고 또 웃으며 가게를 나갔다는 식당 주인의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사연도 살펴주실까요? 예. 충북 충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사장님이 알린 이야기입니다. 10월 12일 손님에게 외부 음식 반입을 제지하다가 아주 험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12일 밤에 30대, 50대로 보이는 두 여성이 가게로 들어왔고 각자 안주와 맥주를 함께 주문했다고 합니다. 곧이어서 가게로 들어왔던 또 다른 여성 2명이 있었고 이들은 함께 합석을 해서 바깥에서 사온 빵을 같이 내어놓고 테이블에서 얹어놓고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본 이 사장님의 와이프가 아이씨 아내가 이들에게 외부 음식 반입은 안 된다라고 정중하게 제지를 하자 이 손님인 여성들은 아주 험한 말을 했다고 하죠. 네. 이딴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된다. 심지어 기분이 더러워서 입맛이 떨어진다는 등 아주 과격한 언사를 보이면서 남은 안주 포장해 주세요 라고 포장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포장을 받은 뒤에 가게를 나가면 되는데 이 가게를 떠나려던 이들은 다시 자리에 앉더니 포장된 안주를 일부러 테이블에 쏟아버렸고 그리고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든 뒤에 심지어 만족한 듯이 웃으며 떠났다라고 하죠. 이 호프집을 나가기 전 이 말도 잊지 않았다고 하죠. 리뷰 남기겠습니다. 이 말도 잊지 않고 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협박까지 당한 입장이었고 네. 또 휴지를 잔뜩 뽑아서 출입문 바깥에 던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다행일까요? 아직까지 악성 리뷰는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쾌하고 협박까지 당한 심정이어서 많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이 손님들이 보인 행동을 봤을 때 서로 간에 웃고 불필요하게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드는 행동까지 했다라는 것 때문에 분노까지 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들은 누리꾼들은 상식이 있다면 저렇게는 못하겠다 혹은 정말 진상이지 않냐라고 해서 똑같이 공분하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그 포장해달라고 한 것 자체가 좀 고의성이 좀 짙어 보이긴 한데요. 정말 비상식적인 고객입니다. 근데 외부 음식 취식 불가 같은 경우는 업주가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예. 업주가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음식을 팔기 때문이죠. 네. 외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무상으로 자리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봐야겠죠. 네, 비슷한 사연 또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건 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환불을 받았는데 입금자 명에 욕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사연이네요. 예, 이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네.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구 음식점의 기가 막힌 대처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인데 글 작성자는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을 하기를 직장 후배와 함께 프랜차이즈 음식을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텐동 2개와 우동 2개를 주문했는데 우동 2개가 문제였습니다. 이 우동은 면발 상태가 굉장히 불량했다라고 하죠. 얼룩덜룩하다거나 마치 익지 않은 듯한 외관을 띠고 있었다고 하죠. 네. 이에 이 글쓴이는 매장의 직원을 불러서 우동이 정상품이 맞는가 그리고 또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런 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분명히 음식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원래 이런가 보다 싶고 음식값을 모두 다 결제하고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다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본사 고객관리팀 측은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했다고 하죠. 자신의 프랜차이즈는 냉동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불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해당 대리점 측에게 환불 조치를 지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입금이 잘 됐겠거니라고 계좌를 봤더니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었죠. 욕설이 적혀 있는 입금 내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입금자 명에. 이 때문에 이 글쓴이는 보시죠. 그러니까 추정이 가능한 욕이긴 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러한 욕설이 입금자 명에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불쾌하죠. 그렇죠.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글쓴이는 다시 한번 본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본사 측은 2회 적발 시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1회의 경고 조치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글쓴이는 자신의 요구는 정당한 문의였고 정당한 요구였다. 자신은 결코 진상짓이나 블랙 컨슈머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살다 이러한 적은 처음이다라는 점을 더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리꾼들은 냉동면 쓰는 집인 경우에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등의 댓글을 남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입금자명을 욕설로 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뭐 불쾌한 마음은 다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전파 가능성 있는 행위여야 하는데 네. 계좌의 내역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러한 행위가 욕설 행위가 반복되고 지속될 경우에는 별도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살림살이가 참 팍팍한 시대인데 업주와 고객들 서로 얼굴 찌푸리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서로 팍팍한 상황이니까 손님이 나가기 전에 미리 밥값을 내시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선결제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손님 입장에서도 이제 클레임을 제기를 할 때에는 정중하게 무엇보다도 업주가 지금 반환을 하면서 욕설을 적은 건 이거는 자비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고려하는 따뜻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분노 사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물론 사회의 어떤 변화를 좀 일으키기 위해서 정당한 분노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감정적인 태도로 타인을 욕보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딥페이크에 사용될까 걱정. 요즘 참 논란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교사와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학생 졸업 앨범에서 사진을 빼고 싶다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와 사진 도용 합성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많은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 교원 10명 중에 9명은 졸업 앨범 사진이 범죄 등에 악용될까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중에 10명 중에 8명 꼴은 학생들과 사진 찍기조차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줄여서 한국교총 측에서 조사한 내용이 발표되고 알려졌는데요. 한국교총 측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여파, 졸업앨범 제작 등 실태 파악, 교원 설문조사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발표됐는데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원의 93%는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나 사진 합성 혹은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거의 대다수라고 봐야 되는데요. 가령 올해 졸업앨범을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97%가 일단 만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원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데 실제 졸업 앨범에 사진을 넣는 교원들의 증감 추세에 대해서 오히려 점점 줄고 있다라는 것이 72%에 달했고요. 또한 담임 얼굴 사진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 대해서 모두 넣지 않는다가 무려 20%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급 단체 사진에도 담임 사진을 넣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두 넣지 않는다는 응답이 14%였고 희망자 등 일부만 넣는다라는 응답이 17%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졸업 앨범에서 사진 넣기를 꺼리는 것은 교사들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학생들도 좀 마찬가지인 심경이라고요. 네, 교사들에게 추가로 질문을 했습니다. 교사들에게 사진 넣기를 꺼려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교원들은 그렇다라고 45%가 대답을 했고요. 이처럼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 혹은 공포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 상황인데요. 교원들에게 묻기를 졸업 앨범에 교원 사진은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희망자에 한하여 넣어야 한다라는 답이 49%, 즉 절반에 달했고요. 모두 넣지 말아야 한다라는 응답도 무려 38%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졸업 앨범을 제작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이쯤 되면. 이에 졸업 앨범을 계속 제작해야 하는지도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해서 교원의 거의 67%에 달하는 비율이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이뿐만이 아니라 현장 체험 학습 혹은 학교 생활 중에 학생들과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딥페이크, 사진 합성 등 문제가 있을지 걱정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답한 것이 85%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네, 졸업 앨범에서 선생님들의 사진이 사라지고 있다.
아이들의 학창 시절 추억 중에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좀 씁쓸해지는데요. 예, 이 졸업 앨범의 의미가 이제 과거와 같은 의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워낙 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촬영도 자주 있는 상황이어서 졸업 앨범 의미 자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신상을 한 권의 책으로 다 엮어서 낸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 한번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저도 졸업 때 생각해보면 원하지 않는 경우 졸업 앨범에서 자신의 얼굴을 뺄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처럼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까 무서워서 이렇게 사진을 뺀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뉴스픽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연세대 문제 유출 논란, 수험생 양심 고백입니다. 연세대 수시 논술 전형에서 시험 전 일부 문항 관련 내용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온 이후 해당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살펴주실까요? 네,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미리 배부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네. 배부된 이후에 회수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인터넷상에는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지 등이 올라오게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연세대 측은 최초에 물론 감독관의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문제지가 유출되는 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집단 소송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아울러 시험에 대해서 재시험도 필요하지 않냐 이러한 여러 가지 일파만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당 문제가 촬영된 시점 그리고 또 그 글이 올라온 시점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감독관이 실수로 문제지를 나눠준 이후 15분 정도 후에 다시 문제지를 가져간 거니까 그 사이에 그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집단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학생은 바로 연세대 재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전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집단 소송을 주도하는 연세대 재학생의 입장에 따르면 실제 문제가 유출됐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시험지를 일찍 받은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 30여 분 전, 정확히는 한 1시 27분 정도라고 하죠. 네. 그쯤에 다른 고사장에 있는 친구에게 세 문제에 대한 정보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했다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 고백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해당 고사장에 있었던 수험생들의 양심 고백도 있는데 네. 이 수험생의 증언에 따르면 시험지를 실수로 배부했다가 다시 회수할 때까지 계속 휴대폰이 가능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보통 시험 전에 휴대전화 사용을 막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휴대전화 사용을 가능하게 했던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촬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처럼 잘못 배부된 시험지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 가능한 휴대폰 이러한 상황에서도 네. 감독관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해당 고사장의 수험생의 증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입이라는 게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재시험을 봐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연세대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예, 연세대는 일단 두 차례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전화의 전원을 끈 채 가방에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문제지는 연습지에 가려진 상태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고 휴대전화로 타인에게 문제의 내용을 유출할 수도 없었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고요. 또한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상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재시험에 대해서 아예 가능성을 접어두었습니다. 최근에 입학처장 명의로 낸 사과문에서도 입시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아직 발견된 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표명했고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입장이었던 거죠. 다만 시험 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감독관 교육,
고사장의 좌석제 변경, 사전검토 등의 재발 방지 책을 내놓겠다라는 입장의 사과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수험생들 입장에선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16일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서 연세대학교 집단소송 인원 모집합니다라는 게시물이 급기야 업로드 됐다고 합니다. 네. 이 글의 작성자는 학교 측은 의미 없는 해결책을 내어놓을 뿐이다.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수리논술 재시험을 위한 집단소송을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함께 동참할 학생과 학부모들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픈 채팅에 참여한 수험생과 학부모는 총 50명 내외 정도라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 관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단 소송의 목적은 연세대가 본건 유출건으로, 문제 유출건으로 제재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험생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학 입시 일정을 잠깐 언급을 하면 이 연세대의 논술은 특히나 수능과 학생부를 보지 않는 독특한 전형이라고 해요. 따라서 수험생들은 연세대학교 하나만 보고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정성 훼손으로 그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권리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라고 했고요. 네. 이처럼 재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요구다라고 자신들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문제가 유출된 건 사실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수험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세대가 재시험에 미온적인 건 대입에 미칠 어떤 파장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예, 연세대는 재시험은 없다라고 고수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수험생들은 집단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처럼 연세대가 공정성이 훼손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재시험을 치를지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좀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연세대가 재시험에 미온적인 태도,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건 결국 대입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인 거죠. 좀 더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은 수능까지는 지금 29일이 남았고요. 또한 연세대 논술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까지는 대략 한 50여일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재시험이 치러진다라고 하면 다른 학교의 수시 전형과 날짜가 겹치는 등 대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12월 초까지 매주 주말 수시 면접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한국외대인 경우에도 재시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2020년 한국외대 재시험 사건은 당일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즉 네. 재시험 대상자가 밤늦게까지 당일 시험을 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상황이죠. 연세대 관계자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시험을 지금 검토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입 일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울수재 한 사립대 관계자에 따르면 수험생은 보통 전형 날짜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수시 전형을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연세대 재시험이란 변수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각 대학 입시 전형에 적지 않은 변수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재시험으로 만약에 나중에 추가 당락이 결정될 경우에 또 다른 소송도 문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논술 하나만으로 좀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라면 이 수험생들이 얼마나 현재 좀 마음을 졸이고 있을지 걱정인데요. 그런데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재시험으로 인해서 수험생들의 당락이 바뀌게 된다면 추가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아주 크죠. 예. 재시험 결과도 좀 문제입니다. 네. 만약에 재시험 결과 누구는 붙을 뻔했는데 떨어졌다 혹은 떨어질 뻔했는데 붙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추가 소송은 불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과거 사안을 잠깐 돌이켜보면 2013학년도 중앙대와 한국외대의 1+3 전형 합격자들, 그 당시에는 합격자들은 2012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당 전형을 모두 폐지해서 재수할 위기에 처했다라면서 전형 폐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14년도에 모두 패소를 한 바가 있었고요. 또 2008년도 고려대 특목고 학생 우대 논란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도 전국 진학지도 협의회가
연세대가 전형중지 가처분을 계획했다가 철회한 바가 있었습니다. 추가 소송전을 벌인다 하더라도 무용한 절차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혼란은 굉장히 가중될 것이 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연세대학교가 아직까지 문제 유출 같이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유출을 고백하는 수험생들의 양심 선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지를 미리 받은 고사장에서 문제 3개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달했다는 수험생의 증언이 추가로 나온 상황이죠. 예. 연세대학교 측은 바라지 않겠지만 수험생들의 추가 증언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시험지를 미리 받았던 고사장에서 문제 3개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들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달했다라는 추가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에 따르면은 감독 간의 실수로 일단 시험지가 1시간 먼저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수를 했지만 회수한 고사장의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문제 3개와 관련된 정보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낸 내용에 대한 캡처 화면을 집단소송 진행자들이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에 따르면은 단답형 문제 2개와 주관식 문제 하나에 대한 정보가 시험 시작되기 30분 가량 전, 즉 오후 1시 27분경에 다른 고사장에 있는 친구에게 전달되어 있는 내용을 증명할 캡처 화면이 있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 유출이 얼만큼 영향이 있는가를 보면 실제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는 단답형 4문제, 그리고 서술형 2문제 총 6문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집단소송 준비 대응팀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전체 문제 중에 절반이 사전에 유출된 것이어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를 알고 보는 것도 공정성의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또 단답형이었다면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사태로 이 대학들이 입학 전형료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시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연세대만 해도 이번 시험으로 20억이 넘는 전형 이익을 얻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참 철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대학알림이에 따르면 각 대학들의 입학 전형료 수입이 아주 엄청난 것 같습니다. 상위 20개 대학의 입학 전형료 수입을 총합하면 모두 681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의 경우 입학 전형료 수입이 32억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한 연세대뿐만이 아니었죠. 예를 들면 실기시험 문제 하나가 50분 지연교부되었던 단국대 사례, 단국대는 29억을 수입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한 시험 보조자료가 40분 지연교부되었던 한성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한성대는 8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고 또 특정 고사장의 필기구 사용 제한에 의혹이 제기되었던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입학 전형료 수입이 18억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입학 전형료로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정작 시험 관리 감독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굉장히 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일각의 교수님들은 대학이 입시 자율성을 갖는 만큼 이러한 시험 관리에는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또한 수시 시험에 대해서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와 논술 수험생의 법적 다툼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 주요 쟁점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주시죠. 예, 현재 연세대학교는 수시 모집 논술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6명을 지금 형사 고발한 상태입니다. 즉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한 상황인데요. 일단 문제지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여서 온라인에 게시했던 수험생은 고발의 대상자가 되었고요. 네. 나머지 문제지를 유출한 수험생들은 지금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측은 수험 절차의 공정성 훼손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찰 조사 결과
형사 고발 사건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니 만약에 이 업무방해 고발 사건의 혐의 결과, 혐의 내용에 따라서 심지어 수험 자체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요. 황의조 선수 돌연 모든 혐의 인정, 검찰 징역 4년 구형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첫 재판이 지난 16일 열렸습니다. 직접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황 선수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출석 의무가 있는 건가요? 예, 모든 피고인은 형사 공판 절차에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걸석 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황의조 선수는 아시다시피 불법 촬영 혐의로 현재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에 대해서 공판 절차에 출석하기 위해 검정색 정장 차림을 한 황의조 선수가 법원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취재진들의 열띤 취재 열기가 있었습니다. 불법 성관계 촬영이나 영상 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는가? 혹은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등 쏟아진 질문에 대해서 황의조 선수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법정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네, 재판 자체는 짧게 끝났는데 지난해 6월에 처음 시작된 사건이라 첫 재판이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그 형수가 동영상을 올렸던 그것이 바로 6월이었던 것이고 네네. 그 이후에 사건을 입건하고 황의조 선수 측의 혐의 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물론 아시다시피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었던 네네.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수사를 좀 추가를 하고 또한 황의조 선수의 2차 가해 혐의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제 수사 과정이 좀 길었던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피의자 측이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객관적 증거가 다 확보된 사건보다는 좀 길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황 선수 이번 재판에서 모든 기소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전까지는 좀 혐의를 부인하다가 또 재판 전까지는 합의된 영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돌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예. 검찰은 이날 황 선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네. 또 영상이 유포되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과연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 선수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불법 촬영의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황 선수는 수사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인했었습니다. 즉 몰래 촬영은 아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것일 뿐이다 라고 부인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합의된 영상이라는 주장을 모두 접고 철회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불법 촬영이 맞다라는 거죠. 황 씨의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은 형수가 먼저 촉발되었는데 아시다시피 형수의 경우에는 이미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징역 3년형이 확정된 형수의 사례를 보더라도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소가 되고 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검찰의 증거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체를 보더라도 더 이상 부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 때문에 황의조 선수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게 사죄를 드린다라면서 다 인정을 했고요.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모두 맞습니다라고 다 인정을 했고요. 변호인 역시 수사 단계에서 그렇게 부인했던 것은 억울한 마음에 다퉜을 뿐이었다라면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다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가 있다. 즉 합의한 피해자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피해자가 2명인 상황인데 한 피해자 측에서는 황 선수의 이 태도에 대해서 본인의 선처를 위한 제스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이 피해자는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상황이죠.
예, 불법 촬영물이 7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촬영물이 모두 피해자 6명, 7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 피해자는 2명 정도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변호인의 변론 내용에 따르면 한 명의 피해자와는 이미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겠다, 합의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금의 피고인 측 자백과 반성을 선처를 위한 제스처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찍부터 자백과 반성을 했었던 것이 맞다라고 했고, 오히려 선처를 위해서 이러한 자백의 뉘앙스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측은 오히려 합의하지 않은 우리 피해자 측의 촬영물이나 촬영물 개수나 촬영의 정도가 더 위중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2명 중 1명의 합의와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울러 한 명의 합의한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라고 누군가는 주장을 하던데, 과연 합의금의 금액을 누가 고액인지 판단할 수 있겠냐라면서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 11월 즈음이었나요? 이 황의조 선수가 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좀 특정 가능할 정도로 좀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고의적이다 싶을 만큼이었는데, 주변인이라면 누군지 바로 추정이 가능할 만큼 이렇게 신상 정보를 계속적으로 흘렸는데, 그래서 좀 2차 가해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좀 있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 기간이 좀 길었었는데요. 네. 검찰은 이러한 2차 가해 혐의, 즉 피해자들의 신상에 대해서 특정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자꾸 했던 부분, 2차 가해 점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검토 결과 피해자를 특정 가능하다고 볼 만큼은 되지 않는다라고 봐서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주변인이 그 황의조 선수와 교제한 걸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과 좀 연락을 끊고 지낼 만큼 칩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속이 상할까 싶긴 합니다. 자, 이 사건 이후 황의조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죄든 유죄든 이 판결 이후에 국가대표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황의조 선수는 굉장히 스트라이커로서 큰 활약을 했던 선수였죠. 네. 2024-2025 시즌 튀르키예 슈페르리그에서는 3경기에 나서서 원정 경기에서 2골을 넣어서 팀을 2대0 승리로 이끄는 등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선수였고요. 또한 우리 대표팀에서도 스트라이커로 맹활약을 했었습니다. 2015년 9월 라오스와의 경기에서는 데뷔전을 치를 때 통산 62경기 19골을 넣었다라고 하고요. 또한 18년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큰 활약을 했었는데,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더 이상 대표팀에서 발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피의자로서 혐의를 다 부인했기에 유무죄 판단을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인 황의조 선수는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첫 번째 공판기일이 결심 공판이 돼버리기도 했었는데요. 피고인 측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이상 황의조 선수의 혐의는 다 유죄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황의조 선수의 축구 인생은 사실상 올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12월로 지정이 됐습니다. 12월 선고기일에 과연 실형이 선고될지는 좀 의문이고, 혹은 약간의 실형이 선고될지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검찰이 구형한 내용 중에 취업 제한 명령이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 제한 명령이 확정될 경우 대표팀 발탁에서도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공인으로서 더 이상 좀 활동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황의조 선수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축구 선수로서 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좀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축구 선수로서 경기 출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도의적인 처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외신들도 앞다퉈서 황 선수에 대한 검찰의 징역 4년 구형 소식을 전했습니다. 황 선수가 아무래도 외국에서 좀 활동을 한 선수이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진짜 뭐 나라 망신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축구 선수 황의조 선수가 아무래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보니 네. 영국 BBC 방송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노리치 시티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선수였던 31세 공격수 황의조 선수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로 4년 구형을 선고받았음을 보도를 했고요. 이 BBC는 황의조 선수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전하면서 검찰은 황의조 선수가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이 사람을 기소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영국 데일리 메일 일간지도 EFL 챔피언십의 공격수였던 황의조 선수가 불법 성촬영물로 인하여 4년 구형에 직면했다라고 보도를 전한 상황입니다. 네, 혐의를 인정한 상황인데 앞으로 그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도 전망해 주시죠.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인정은 결과적으로 선처를 하기 위한 거의 대부분의 조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아마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을 기소한 검찰이 꾸린 증거 기록을 다 봤을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 그다음에 촬영물의 내용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더 이상 혐의를 부정할 가능성이 없다. 부정해봤자 무죄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을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고뇌 끝에 조기의 사건을 인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피해자 측은 이것은 선처를 받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공판 절차에 이르러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 중형 선고의 가능성은 일단은 좀 접어지는 상황은 맞고요. 그 중에 일부와는 또 합의를 했죠. 물론 합의 금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소액의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는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고액의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니 그 부분도 큰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피해자분도 지금 합의의 가능성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합의가 될지 또 어느 정도로 합의가 될지는 선고기일까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검찰이 실제로 징역 4년형을 구형한 상황인데 실제로 징역형을 살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나머지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징역, 실형의 선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황의조의 선고 기일 오늘 12월 18일로 잡힌 상황입니다.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나요? 예, 황의조 선수는 일단 선고기일까지 합의에 최대한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서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 공판 절차에 이르러서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도 결과적으로 선처를 받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하고요. 이런 점 감안한다면은 마지막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혹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탁 절차에서 어느 정도 공탁금을 기부를 하는지 공탁을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결국 변호인단이 실형 선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갑작스럽게 돌연 입장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차라리 처음부터 이 죄를 시인했었더라면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있었을까요? 수사 단계에서는 쉽게 인정을 하긴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의 상황을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자신은 동의였다, 합의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피해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 본다면은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혐의 없음을 다투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그러니까 피해자 측의 동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공판 절차에 이르러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변론에 대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불법 촬영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과 동의하에 촬영을 했다면 이런 은밀한 동영상 촬영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소지도 있는 건가요? 그 불법 촬영 혐의의 불법은 결과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을 의미합니다. 네. 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조문을 좀 착안을 해야 되는데 네. 14조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 행위도 처벌을 하고 설령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 하더라도 동의받지 않은 유포 행위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유포의 죄책은 형수가 오롯이 부담하게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황의조 선수는 유포야 형수가 했다. 그 형수가 갑자기 막 이상한 계기로 유포를 한 상황이었는데 촬영물을 가만히 뜯어보니 이게 동의된 촬영이 맞는가라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네네. 만약에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면 촬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촬영물의 내용, 촬영의 각도 혹은 그 사이에 있는 대화자들의 내용 이런 걸 모두 보아서 과연 동의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